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통계학 가르치는 김중백입니다. 이제 벌써 4주째 강의가 이 동영상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찍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 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고 아직까지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도 많은 대학교와 같이 4월 둘째 주 총 4주차까지를 일단은 동영상 강의로 준비를 하도록 이야기를 했고 저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학기가 시작될 때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서 여러분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더구나 오늘처럼 이제 챕터 4 추론 통계에 본격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는, 어찌 보면 통계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 동영상으로 강의하게 돼서 좀 아쉽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제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아무래도 여러분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이나 카톡 혹은 경위톡을 통해서 꼭 질문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4주차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5주차부터도 아직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저희가 8주차에 중간고사를 보아야 하는데 과연 지금 중간고사를 정상적으로 볼 수 있을지도 솔직히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가 형태 자체도 여러 가지를 지금 일단은 대안을 몇 가지 준비해 놓고 학교에 추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집합시험이 어려우면은 보고서로 대체하거나 뭐 퀴즈나 다른 방식으로 온라인 형태에 맞는 평가 방식을 제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단은 경위톡에 반드시 접속을 수시로 하셔서 이 과목에 대한 공지사항을 조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경위톡에 어떤 가입을 안 하거나 인스톨을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경위톡에 인스톨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메일을 통해서 물론 소통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카톡, 오픈 채팅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정해진 가장 오픈 공식 채널인 경위톡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모든 학생들에게도 공평하고 나중에 어떤 공적인 자료로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경위톡을 통해서 기본적인 공지사항은 모두 나가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경위톡을 여러분들께서 설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경위톡은 동시에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PC가 편하신 분들은 PC 버전으로, 모바일이 편하신 분들은 모바일 버전으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4장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1주차, 2주차, 3주차가 될 때까지는 이 인터넷 동영상 강의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사실 아직도 지금 이 카메라에 어디에 눈을 맞춰야 될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 아주 현란한 인강을 많이 보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저의 어설픈 거를 보면 조금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제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앞에 있는 카메라에 그 뭐 특정 브랜드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딱 소니의 저 특정한 파트를 잡는 것이 그래도 제일 낫다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고 지금 제가 가능한 한 그 파트를 눈을 부라리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을 감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하늘을 쳐다보고 하는 그런 버릇이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그런 걸 안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데 더 집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최대 안에서 여러분들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최대한 눈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프로가 아니고 제가 왕종근 아나운서가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는 좀 딴 데를 쳐다보기도 하고 때때로는 저도 모르게 눈을 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이런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도 모르게 생각할 때 이렇게 눈을 감는 버릇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좀 나오더라도 널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최대한 안 그렇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4주차부터는요, 2주차랑 3주차랑은 달리 4주차부터는 가급적인
가급적이면 한 주차에 2개로 나누어서 동영상을 녹화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출석에 대해서 한 주차에 동영상이 하나만 올라가니까 하나에만 출석을 하면 되는지 이걸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가급적이면 한 주차는 원래 우리가 수업하던 방식대로 2개로 나누어서 뭐 시간은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45분에서 55분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나누어서 2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챕터 4를 다루고 첫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정규 분포까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중심 극한 정리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챕터 4를 나가려고 현재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일단은 4장을 나가기 전에 이게 사실은 맨 처음에 그 강의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벌써 이 4주차가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이 강의를 지금까지 어떤 학생들이 들었고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 사회통계학이라는 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과거에 최근 1, 2년간 이 강의를 어떻게 듣고 평가했는지를 보면은 이 강의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향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파악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고 여기서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기본적인 방향과 특징,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지는 한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시는 게 왜냐하면은 제가 이 에브리타임에서 제 강의에 대한 어떤 그 학생들의 평가를 갖고 온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 에브리타임을 들어가는 교수님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에브리타임에 들어가서 때로는 상처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기분이 언짢을 때도 있긴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자기 아이디로 들어와서 코멘트를 남긴다는 것은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좋아했기도 했고 정말 싫어했기도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의 평가에서 미처 알 수 없는 점을 여기서 많이 제가 보고 배우는 점이 있습니다. 배우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충분히 저의 더 나아짐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학과 사회통계학에 이렇게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최근에 한 1년, 2년 정도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와 있지만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행히 제가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는 별로 안 듣는 것 같아요. 교수님 사람은 좋으신데 그 다음에 최대한 이해시키고 수업하려고 하시는 게 보였음.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통계학이고 이론처럼 해석의 여지가 있고 이론처럼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과목도 있는 반면에 통계학 같은 경우는 스스로 극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응용통계학을 또 공부를 할 때는 아무리 책을 제가 잘 읽어도 이해가 잘 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정석을 10번 읽는다고 해서 정석에 대한 이해가 가면은 그게 정석이 아니고 수학이 아니겠죠. 이 수학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누군가에게 깨우침을 받아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일단 최대한 이해시키고 수업하시려는 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점은 좋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설명하신다.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번 학기에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할 거예요. 특히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반복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반복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어떤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은 스킵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적절히 취사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복시켜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노력을 할 거예요.
하지만 또 나오는 건 어떤 거냐면 수업 내용 측면에서 깊이가 있지는 않지만 혹은 강의 내려온 거, 강의 다만 심도 있는 것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잘 가르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네. 다 연결된 얘기죠. 예.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충분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명강사도 아니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어떤 학생들에게는 제가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어떤 부분에서 제가 잘 가르치지 못한다는 걸 좀 더 이야기해 주면은 제가 좀 그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런 건 없어서 그건 좀 아쉬웠어요. 다음에는 여기다 글 써줄 때 어떤 부분을 못 가르친다고 조금 적어주면은 저도 조금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업 내용의 측면에서 깊이가 있지는 않지만 심도 있는 것을 배우진 않지만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사회통계학을 가르치면서 의식적으로 조금 어려운 내용이거나 조금 복잡한 내용들은 스킵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강의 노트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강의 노트를 지금 이제 공유하고 있는데 이 강의 노트의 내용과 실제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은 교과서의 내용이 강의 노트에 모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강의 노트에는 교과서의 내용 가운데서 어떤 챕터는 80에서 90, 어떤 챕터는 60에서 70% 정도만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보기에는 깊이 있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 내지는 심도 있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히 통계학에서 예를 들어서 비모수 통계부터 시작해서 제가 확률에 대한 좀 깊은 얘기들, 그 다음에 베이지 정리, 내지는 어떤 공식을 전문적으로 써서 하는 부분들은 제가 최대한 스킵하고 넘어가면서 가르치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둘 다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통계학을 공부를 많이 했고 통계학을 공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계학을 아주 전문적으로 통계학만 공부한 사람은 아니에요. 즉 양적 방법론을 공부했지만 우리 학과에 계시는 김현식 교수님처럼 통계학 석사를 따로 추가로 하시거나 현재 굉장히 업투데이트 돼 있는 통계학 기법에 대해서 가장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솔직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척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옳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고 명백하게 여러분께 전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자신 있게 전달드릴 수 있는 것 위주로 강의를 짜다 보니까 아마 조금 심도 있는 것이 적게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2002년부터 사회학 석사를 시작해서 올해 2020년 약 만으로 18년 동안 양적 방법론과 통계를 가지고 공부를 해오고 이거를 통해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저는 사실은 여러분께 이번 학기에 가르쳐 드리는 부분들, 개념들만 가지고도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해석하는데 거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즉 심화된 내용을 배우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심화된 내용을 배우느라고 머리를 굉장히 과외로 추가로 쓰는 것보다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배우고 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중심으로 배우는 것이 저는 훨씬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도 있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심도 있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 결코 사회학도로서 통계학을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닌 사회학도로서 이 사회를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번 학기 수업 시간에 배우는 정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사회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학부생으로서 사회 통계를 적용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 있는 것을 배우고 싶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과의 김현식 교수님이 개설하시는 양적 연구 방법론, 이제부터는 전공 선택이 되었죠. 아니면 경제학과에서 열리고 있는 어떤 계량 경제학, 아니면은 국제 캠퍼스의 응용수학과에서 열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응용수학 과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는 양적 방법론과 통계적인 개념을 배우면 됩니다. 굳이 이번 학기에 요 짧은 16주 동안에 너무 어려운 것을 배우면서 지식을 과도하게 집어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심도 있게 배우기보다는 기초적인 부분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의미 없는 수학 공식을 여러분께 알려주기보다는 최대한 그림과 말로 설명을 드리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그 철학에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그 점에 있어서 약간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거는 일종의 가르치는 사람의 수업 철학이자 사회학을 통계학을 통해서 지난 18년간 공부해왔다는 사람의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저를 믿고 이번 학기에 최선을 다해서 따라와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평가는 작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점수는 안 나왔는데 대부분 뭐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본 수업의 장점 및 단점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네. 학생들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배려를 제가 특별히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지난 학기 같은 경우 모든 과제가 끝나면 저는 점수를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어디에서 틀렸는지까지는 하나하나 못 알려드리지만 어디에서 틀렸는지는 여러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시험지를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시험이나 평가가 있으면은 빠르면은 3일에서 일주일, 길면은 1에서 2주일 내에 반드시 점수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여러분들이 전체 중에서 랭킹이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을 드려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40%라는 상대평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B+ 이상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은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교수로서 그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클리어하게 해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처럼 정말 라떼는 말이야. 그냥 교수님이 주면 주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학점 받을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시기도 아니고 적어도 뭐 수업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어느 정도 이 수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지를 교수를 통해서 체크받는 것은 학생의 그 정도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학생들을 배려한다는 것은 아마 점수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아마 그렇게 했었고 이번 학기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배우는 개념이 양에 비해 개념과 개념의 관계,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등이 부족해서 아쉬웠습니다. 개념과 개념의 관계가 조금 연결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제가 좀 뼈저리게 느끼고 앞으로는 우리가 배우는 수많은 개념들이나 이론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최대한 조금 더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수업은 사회통계학입니다. 즉 통계학을 통해서 사회를 보는 방법을 훈련하는 학문이지 사회를 보는 통계학을 공부하는 학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보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필요한 정도의 개념과 통계학만 공부할 것이지 그 플러스 알파는 이 수업에서 깊이 다루지 일부러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은 추가로 책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김현식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하고도 또 상의를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번 수업 시간에 제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정도를 충분히 알면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의 노력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가르쳐 주시긴 하는데 내용이 쉽지만은 않고 통계학이 쉬울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통계학은 일종의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이자 새로운 용어이자 새로운 관점이기 때문에 이 사회 현상을 표본과
모집단의 관계에서 숫자로 바라보는 관점이 머릿속에 잘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이 필요하고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PPT 한정된 수업 방식이 아쉬웠다. 네. 이번 학기는 PPT도 아니고 아예 동영상에 한정된 수업 방식이 될 수밖에 없어서 조금 더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추가로 강의 자료를 갖고 와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고민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입에 관련된 수능 자료를 가지고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스크린으로 보다 보니까 얼만큼 그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지는 저도 지금 조금 궁금하고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학기 사회통계학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네, 사회통계학이 재미있을 리는 없죠. 사회통계학이 재미있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은 그냥 저를 에 대해서 그냥 한번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저도 사회통계학을 배울 때 한 번도 재미있었던 적 없었고 재미있기에 쉬운 학문은 아니에요. 다만 생각만치 어렵진 않았다. 생각만치 수학적인 두려움 때문에 걱정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어렵지는 않다. 그런 얘기는 제가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과목, 이런 평가가 지금까지 한 1, 2년간 제 사회통계학에서 있었던 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시고 제가 이 부분에서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을 좀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기본적으로 제 수업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취향 자체가 어떻기 때문에 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좀 유념하셔서 강의를 들어주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4장부터 강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4장의 내용은 4장의 제목은 probability distribution, 즉 확률 분포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통계학은 4장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즉 3장까지 배운 내용은 그냥 통계학이 어떤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통계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불과합니다.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이번 학기 통계학을 배우는 가장 핵심이고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배웠냐 배우지 않았냐라는 것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사실상 챕터상 구분은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완전히 하나로 한 줄로 또아리를 틀은 그런 식의 모양이에요. 하나하나가 구분돼 보이지만 앞에 게 이해가 안 되면 뒤에 게 이해가 안 되고 뒤에 게 이해가 안 되면 그 뒤에 게 이해가 안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만약에 4장 부분이 좀 어렵다 싶으면 5장 가면 해결이 되겠지라고 하면은 문제는 5장 가면 더욱더 큰 늪에 빠집니다. 6장 가면은 해결이 안 되고 7장 가면은 어떻게 되냐? 내년에 저를 다시 보게 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다시 내년에 4장의 늪에 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참 많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수업 시간에 두 번 보는 것은 여러모로 민망하고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 말고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들이 많아요. 카페에서도 볼 수도 있고 다른 음식점에서도 볼 수 있고 즐거운 느낌으로 굉장히 볼 수 있어요. 근데 출석부에 R자가 뜬 상태로 여러분들을 다시 보는 것은 저도 매우 유감스럽고 하고 싶지 않은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러지 않도록 특히 이 4장의 내용과 5장의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바꿔놓을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열심히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열심히 수업을 듣고 좀 따라와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4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전반적으로 쭉 하면 어떻게 흐름이 진행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4장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노트에 보면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파란 거부터 빨간 거, 빨간 거부터 검은 거로 나와 있어요. 뭐 굳이 색깔을 다르게 해놓은 거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주의를 환기하고 조금 개념이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까지를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요. 네. 그래서 4장에서는 맨 처음 우리는 확률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께서 근데 사실은 좀 오해하시고 있는 게, 나 고등학교 때 확통을 못했다. 내지는 고등학교 때 확통 포기하고 들어왔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설령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했던 과목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머리에 남아있는 내용은 있다 없다? 네, 없죠. 여러분들 사회문화 기억나세요? 경제 기억나세요? 윤사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확통도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했었어도 기억이 안 날 거고요. 안 했으면은 들어가 있는 게 없으니까 기억이 날 게 없죠. 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학기에 여기서 다루는 확률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만 다루고 굉장히 개념적인 것만 몇 개 셀렉트해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수님 다시 확률 통계를 봐야 되나요? 고등학교 확률 통계 교과서를 봐야 되나요? 네, 보시는 건 자유입니다. 보시지 말라고 얘기 안 해요. 하지만 봤다고 해서 이번 학기 학점을 잘 봤는데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그거는 저희가 퀘스천 마크. 막지는 않겠지만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고 정 굳이 시간이 남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EBS 동영상 중에 확통 강의 같은 거를 한 30분 정도 들어서 확률이 이런 거였지 한 번 정도 리마인드 하시는 건 제가 말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여러분들 집에서 시간 많잖아요. 지금 통학 안 하니까 하루에 짧게는 30분 집에서 2-3시간 벌잖아요. 그 시간에 이상한 유튜브 동영상 내지는 틱톡 내지는 넷플릭스 정주행만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한 번 정도 봐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더구나 유튜브에 확률 관련한 굉장히 공짜 강의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 보시는 거는 제가 강요하진 않지만 권고 정도는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확률이 있으면 이 확률은 반드시 분포가 있어요. 즉 확률들이 모여있는 확률들의 전반적으로 모여있는 이 분포를 우리가 배울 거고요. 확률 분포는 우리가 이따 보듯이 연속 확률과 이산 확률로 나누는데 우리는 이번 학기에는 연속 확률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확률 분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규 분포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렴풋이 기억이 날 거예요. 정규 분포. 아마 여러분들이 굳이 확통을 안 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 정도의 상식과 어떤 지식과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규 분포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거고요. 이 정규 분포가 조금 더 비교 가능하게 만드는 표준 정규 분포를 우리는 배울 거고요. 이 표준 정규 분포를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는 표준 점수를 배울 겁니다. 표준 점수 익숙한 단어죠? 네,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 한 번씩 해봤던 표준 점수. 오늘 수업 시간에 같이 볼 거예요. 이 표준 점수. 과연 내 점수가 그 평균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이 표준 점수를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고요. 이 표준 점수까지 공부하면은 그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인 중심 극한 정리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공부할 겁니다. 다만 시간상 요 4주차 강의에서 저게 완전히 커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커버가 안 된다고 치더라도 5주차 강의에서 또 반복할 거고요. 6주차 강의에서 7주차 강의에서 반복에 반복을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배우시는 개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을 단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바로 이 Central Limit Theorem, 제가 나중에는 주로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 CLT로 말씀드릴게요. CLT를 얘기하면은 이거는 중심 극한 정리고 Central Limit Theorem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반사적으로 아셔야 될 거예요. 좀 아재 개그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BLT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BLT는 뭔지 아시죠? 네, BLT.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러봐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불러보려고. 여러분들은 비록 제 앞에 없지만 역시
네, 인생은 가나다죠. 네. 강민지 학생, BLT가 뭔지 아세요? 네. BLT는 샌드위치 메뉴입니다. 샌드위치 메뉴. B는 베이컨, L은 레투스, T는 토메이토. 그 베이컨, 양상추, 도마도로 이루어진 그 샌드위치가 바로 BLT, 서브웨이에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CLT, Central Limit Theorem,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인생에서 기억해야 되는 두 LT는 BLT랑 CLT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CLT를 배운다는 것은 곧 뭐냐면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벌써 이제 헷갈리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여기서는 probability distribution인데 여기는 sampling distribution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는 같고도 다른 겁니다. 사실은 같은 거예요. 하지만 다른 거죠.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번 학기에 분명히 성공적으로 이번 학기를 이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거를 아마 분명히 만약에 시험 본다면 문제에 나올 것이고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제는 여러분께 분명히 부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사온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그 다음에 표준 오차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따로 돼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요 세 개는요. Central Limit Theorem, Sampling Distribution, 스탠다드 오라, 표준 오차는요. 그야말로 통계학의 꽃 삼형제예요. 저 세 개념은 언제든지 붙어 다니고 저 세 개념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세 개념을 정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세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절대로 확률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고 저 세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바로 나오는 이 검은색 아이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본 신뢰 구간, T분포, 연가설, 대립가설, P-밸류, T-스코어, 원사이드 테스트, 투사이드 테스트 등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6장과 7장에서 나오는데 6장과 7장에서 나오기 전에 이 4장에서 내지는 4장과 5장에서 나오는 이 개념을 반드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여러 번 반복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집중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오차까지 배운 다음에는 이제 신뢰 구간, 즉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배우죠. 우리가 표준오차 몇 퍼센트의 몇 퍼센트 신뢰도의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여론조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드디어 조기쯤 가면은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숫자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기초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 구간을 배우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통계를 들어가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리가 얻어낸 표본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과연 이 표본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론화시킬 수 있는지, 이론화시킨다는 것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지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T분포를 배우고 T분포를 배운 다음에는 연가설, 대립가설을 공부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연구인문 시간에 분명히 배웠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뒤에 쭉 나도록 해서 결국은 6장과 7장 되면 우리는 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Comparing with group means, comparing with suggested mean.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처음에 사회학적 상상력을 공부할 때 이런 것을 제가 그렸죠. 이런 식의 걸 그리고 사회학적 상상력이란 건 현재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이 여기 위치하는지 아니면 여기 위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이 여기 위치하는지를 아는 방법은 이것이 이 스펙트럼 안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반드시 이 자체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아야만 저것이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사회과학은 언제나 비교론적, 상대론적 관점에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사회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현상이 어떤 스펙트럼 안에도 존재하는지를 봐야 되고 어떤 스펙트럼 안에도 존재하는지를 본다는 얘기는 항상 상대적인 의미,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현상을 숫자로 표현한 다음에 이렇게 숫자로 표현된 사회현상이 과연 우리 사회 구조 내에서 사회적인 어떤 문화현상의 스펙트럼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7장과 6장 말미에서 집중적으로 배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어져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이어지고 결국 7장이 끝날 때쯤에는 제가 이거를 다 지어놓고 총 16개의 네모칸만 주더라도 여러분들은 16개의 네모칸의 개념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쓰실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성공적으로 이 과목을 마쳤고 성공적으로 통계학의 기초를 마스터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존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적어도 사회학과에서 김중백이라는 사람과 통계학을 잘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교수님들마다 통계학을 가르치는 방법, 교육 철학이 다 조금씩 동일하면서도 다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다 체인처럼 다 쭉쭉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의 probability distribution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률 분포, 확률이라는 개념, 확률 분포라는 개념, 그리고 이 CLT, 즉 중심극한 정리로 넘어가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확률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리가 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수업은 수학과에서 있는 확률론처럼 확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강의도 아니고 확률에 대해서 사실 깊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깊은 이해가 기초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그런 것이 없는데도 지금 사회학과에서 20년간 공부를 하고 교수 생활을 12년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사회학은 통계학을 연구하는 관점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통계학 자체에 올인하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기본 사명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막스, 베버, 디르케임이 통계학의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엄청난 이론들과 생각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그분들은 통계학적인 관점을 이론을,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 뿐이지 통계학에서 통계학을 통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사회적인 현상은 다르지가 않았어요. 즉, 과연 어떤 현상의 어떤 집단의 어떤 사람들의 집합적인 특징이나 어떤 사회의 집합적인 현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그 전과 그 후로 내지는 지역적, 문화적, 구조적 맥락 안에서 바라보려고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듀케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어떤 자살률이 어떤 집단에서 나오는지를 비교하면서 보았고요. 막스 같은 경우 혹은 특히 베버 같은 경우는 왜 자본주의 정신이 그 전에 훨씬 발달했던 동양에서 나타나지 않고 유럽에서 나타나는지를 보았고요. 언제나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현상의 맥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와 역사의 어떤 큰 스펙트럼 안에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우리가 확률을 배우긴 하지만 여기서 배우는 확률은 그야말로 사회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번 학기에 배우는 확률은 C, L, T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확률만 배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확률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필요한 부분만 셀렉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그러면은 확률을 배울까요? 통계학에서 왜 우리가 확률을 배울까? 이게 가장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수학자들이 확률을 배우는 건 이해가 가요. 통계학자들이 확률을 배우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회학 시간에서 확률을 배워야 하는 걸까요? 자, 강지현 학생이 한번 이 강의를 듣고 강지현 학생이 강의 댓글에다가 왜 자기는 통계학에서 확률을 배워야 되는지를 한번 출석을 하는 댓글에다가 본인의 생각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적지 않다고 해서 마이너스를 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과 무언가 소통을 좀 하고 싶은데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하나라도 조금 듣는 기회를 가지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부담감은 전혀 가지지 않고 편하게 댓글에다가 왜 사회학에서 확률을 배우는지를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화학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사회 통계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때 무슨 얘기했냐? 이론과 현실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이론이란 것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일종의 스테이트먼트고요. 사회현실은 그런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현실인 동시에 그런 이론을 끌어낼 수 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이론은 어떤 이론이겠어요? 현실에서 보여야죠. 아무리 좋은 이론도 현실에서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공상이죠. 사회학자는 반드시 현실에 발을 담근 생각을 해야 되고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아이디어를 가져야 돼요. 사회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무리 좋은 함의가 있더라도 현실과 전혀 무관하면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은 의미 있는 이론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이런 이론이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이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로 어떤 걸 한다? 모집단을 공부하면 제일 좋겠죠. 이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집단을 모두 공부하면 제일 좋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챕터 1에서 이런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배웠죠. 챕터 2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표본을 뽑아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 표본은 잘 뽑아야죠. 어떻게 뽑힌 표본은 잘 뽑힌 표본이다. 자, 이번엔 또 다른 기회를 드릴게요. 고상우 학생, 사회학과 고상우 학생이 어떻게 뽑힌 표본은 잘 뽑힌 표본이다라고 우리가 뭐 학습했던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 4장에 출석을 하는 댓글에다가 남겨주도록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거 가지고 채점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여러분들과 최대한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댓글에다가 배운 거를 참조해서 본인의 생각을 간략하게 한두 줄 정도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은 표본은 어떤 표본이냐면은 기본적으로는 확률 표집이 된 표본이죠. 제가 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네요. 하지만 그럼 확률 표집이 어떤 표집이냐? 라는 걸 여러분, 고상우 학생은 조금 더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확률 표집이 된 표집입니다. 확률 표집이 된 표집이 되어야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인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대한민국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을 뽑고 싶어요. 요즘 굉장히 정치 시즌이고 지금 국회의원 선호도, 대통령 선호도 굉장히 많은 사회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500명, 1000명, 1500명, 2000명들을 뽑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간단하게 표현해서 대한민국의 성인이 4천만이 있어요. 근데
1000명만을 샘플로 뽑은 거죠. 그럼 여러분 4천만 중에 1000명이 뽑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나 많을까요? 한번 이런 거 해봤죠? 4천만 순열조합에서 조합이죠. 컴비네이션 1000이죠.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시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요거는 유튜브 가서 한번 보고 오세요. 제가 지금 순열조합에서 컴비네이션까지 지금 설명드리긴 조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숫자예요. 그야말로 이 우주에 있는 별의 수, 우주에 있는 별의 수만큼 많다는 거죠.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많기 때문에.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1000명이라는 샘플을 우리가 4천만에서 뽑는다는 것은 그 샘플이 전체 가능한 샘플의 개수 가운데가 정말 무한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중에 단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 샘플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어떻게? 추론해야 된다는 거죠. 추론. 아니 그러면은 이 모집 표본의 특징이 과연 모집단의 특징과 얼마큼 되는지 어떻게 알겠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확률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즉 The core of statistics is to infer parameter based upon sample. 즉 표본의 기초에서 파라미터. 우리나라 말로 뭐였죠? 곽예진 학생 뭐였죠? 혼자 대답하고 있어야 돼요. 네, 모수죠. 모수예요. 즉 모수를 추정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probability is a basic concept to link sample and population. 즉 무수히 많은 가능한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인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가 모집단을 추정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우리가 뭘로 표현한다? 확률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이렇게 나와 있죠. With random sampling or randomized experiment. 즉 무작위 표집이나 무작위 실험. 무작위 표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무작위 표집이라고 했죠, 여러분? 네. 파퓰레이션에 있는 각자 객체들이 뽑힐 수 있는 확률이 같아야만 된다는 거죠. 누가 뽑힐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객체들이 뽑힐 확률이 동일해야만 한다는 게 무작위 표집의 특징이죠. 그래서 probability는 뭐냐면은 an observation takes a particular value. Observation takes a particular value is the proportion of the times that outcome would occur in a long sequence of observation. 즉 어떤 특정한 값이 발생하거나 관찰될 것의 확률을 뭐냐면은 그것이 발생된다는 것 어떻게? In a long sequence of observation.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어떤 특정한 아웃컴이 발견될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확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쉬운 예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에서 1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일까요? 네, 6분의 1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6번 주사위를 굴렸어요. 자, 모두의 마블을 6번 합니다. 물론 모두의 마블은 제대로 된 건 아니죠. 왜? 모두의 마블은 네, 아이템을 사면은 특정 숫자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이거는 랜더마이즈드 익스페리먼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모두의 마블은 랜더마이즈드 익스페리먼트가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문방구에 가서 1,000원 주고 산 주사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굴렸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6번 굴렸을 때 이거 한 번이 나와야 되느냐? 이거는 아니에요. 확률이란 건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횟수로 나왔을 때 어떤 횟수가 반복돼서 보았을 때 그 특정한 값이 나와야 되느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횟수가 많아지면은 in a long sequence 반복되고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올 수의 횟수가 결국은 어디에 근접한다는 거죠. 6번 던질 때 6이 한 번 안 나올 수 있어요. 심지어 12번을 던져도 6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재수 아주 없는 날이죠. 하지만 120번을 던지고 1200번을 던지고 600번을 던지고 6000번, 6만 번, 60만 번, 600만 번, 6000만 번을 던지다 보면은 결국 1이 나오는 숫자는 어디에 6천만일 경우엔 1000만에, 6억일 경우에는 1억에, 60억일 경우에는 10억에 근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확률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프로포션으로 표현하거나 퍼센테이지로 표현해요. 왜냐하면은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확률은 기본적으로 어떻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확률의 합. 여러분, 요거까지 제가 설명드려야 되냐면은 그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거까지 만약에 설명을 드려야 된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지금 이 강의를 잠시 끄고요. 네. 종이에다가 써보세요. 예, 나는 왜 이럴까? 한번 써보셔야 돼요. 내가 대학교 들어와서 정말 너무 놀았구나. 저것까지 까먹을 정도면 나는 정말 놀았구나. 내가 놀긴 제대로 놀았나? 뭐라고 놀았나 한번 써보세요. 예, 농담 같지만 네, 이것까지 모르고 있으면은 그건 심각한 상태고요. 이것까지 몰랐으면 여러분들이 머리 두뇌적으로 한 4년간 후퇴를 한 거예요. 물론 뭐 후퇴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금방 다시 리뷰가 되겠지만 네, 저건 좀 심각한 거예요. 저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시그마 py, 즉 y의 모든 확률을 합치면은 1이란 거죠. 즉 확률의 모든 합은 1이라는 거고요. 모든 확률은 0에서 1 사이에 존재합니다. 0에서 1을 사이에 존재한다는 뭐냐? 너무나도 간단한 주사위를 가지고 볼 때 주사위가 정상적인 주사위 가지고 돌릴 때 7이 나올 확률은 뭘까요? 0이죠. 네, 주사위에 7이 나와 있는 주사위는 환불하거나 교환해야 되는 주사위예요. 잘못된 주사위죠. 그 다음에 주사위에서 1에서 6 사이의 값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주사위에서 1에서 6의 확률이 나올 값은 확률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는 1이죠. 왜? 정상적인 주사위라면 언제든지 1에서 6 사이의 값 중에 하나가 나올 거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이걸 퍼센테이지로 볼 수도 있죠. 이거를 100%, 이걸 0%.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듯이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올 확률은 1 나누기 6, 이 정도는 계산기가 필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16.7. 네, 여러분 예의상 저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예의상 이게 수에 대한 최소한 예의입니다. 예, 이건 수에 대한 최소한 예의예요. 네, 이것도 지금 암기가 안 돼 있으면은 네, 조금 이거는 문제. 이것도 역시 내가 얼마큼 놀았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저 정도는 암기가 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확률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다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자, P, not A. 어떤 A가 관찰되지 않은 확률은 전체 1에서 그것이 관찰될 확률을 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에서 1이 나올 확률은 얼마? 1분의 6이죠. 그럼 1이 안 나올 확률은 1 이외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죠. 1이 안 나올 확률이니까 이거는 1 빼기 1분의 6이니까 5분의 6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for distinct possible outcomes. 두 가지의 확률이 결합될 수 있는 확률들이 있어요. 결합될 수 있는 확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1 또는 2가 나올 확률이죠. 1 또는 2가 나올 확률이에요. 이거는 이 두 개를 합쳐서 두 개가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지만 1분의 6 더하기 1분의 6 해서 1분의 3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숫자를 안 봤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만 보는 거고요. For independent, not dependent on each other. 즉 독립 시행 확률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경우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P, A, and B,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 다만 이 A와 B는 각각의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갖고 온 확률은 뭐냐면은 야구에서 두 명의 타자가 연속해서 안타를 칠 확률은 어떤 의미로 봐서는 뭐 이렇게 해당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순수하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A라는 타자가 3할 0.3, B라는 타자가 4할 0.4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두 타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거죠. 내가 3할인 게 쟤의 4할과 쟤의 4할인 게 나의 3할과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두 가지가 연계되지 않은 확률들끼리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학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개념은 결국은 이 두 개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이 두 개.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번 학기에 계속해서 하나의 PD, 확률 분법,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학기에는 요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될 거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시간이 없으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지나갔거든요. 네,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지나가서 조금만 빨리 진행하고 첫 번째 파트는 마치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2 Probability Distribution of Variable 어떤 변수의 확률 분포를 보았을 때 어떤 변수가 있으면은 모든 변수들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해요.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 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하느냐? randomly selected sample에서 나온 변수들은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다른 의미가 있는가 아니에요. 그냥 randomly sample, 랜덤 샘플링에서 나온 정보들을 변수화시켰을 때 이것들은 확률 변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두 종류가 있죠. 연속 변수와 이산 변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안 나누고 인터벌 베리어블, 노미널 베리어블, 오디널 베리어블을 나눌 수도 있는데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연속 변수와 이산 변수가 있는 거죠. 쉽게 표현해서 이산 변수는 기본적으로 노미널 베리어블과 오디널 베리어블을 다 포함하고요. 일부 인터벌 베리어블, 등간 변수도 포함을 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좀 자의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학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에 따른데 만약에 학년 같은 경우를 그냥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학년부터 9학년, 1학년부터 12학년까지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년의 날짜까지 보아서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둘 다 가능하지만 만약에 학년을 그냥 1부터 12로만 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거를 등간 변수로 보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이것은 이산 변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딱 1부터 12 사이에 있는 12숫자 가운데 하나만 고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걸 일단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Non-random sample, 비확률 표집은 cannot have probability distribution. 비확률 표집은 확률 분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값들이 select 될 확률이 같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discrete variable, 이산 변수는 assign probabilities py to individual value.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 이게 바로 주삽이죠. 아까 나오는 거를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번 학기에 거의 다루지 않고 이번 학기에는 주로 연속 변수를 다룰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 빨리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GSS 미국의 General Social Survey가 Number of people you knew personally who committed suicide 했을 때 물어봤죠. 0명이냐, 1명이냐, 2명이냐, 3명이냐 물어봤을 때 전체 만약에 1000명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895명은 한 명도 없다. 내 주변에 자살한 사람을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하면 0.89, 89.5%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나와 있는 값이 정확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 이런 게 바로 일반적으로 이산 변수죠. 하지만 이산 변수인 동시에 등간 변수이기도 한 거예요. 인터벌 베리어블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이산 변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냥 0이 89.5% 나오고 1이 0.8.4% 나오고 2는 1.5%, 3은 0.6%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이거의 평균이 얼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평균이 뭐냐? 한마디로 가중평균이죠. 그냥 가중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가중평균 여러분 어떻게 했었어요? 이거에다 이거 곱하고 이거에다 이거 곱하고 이거에다 이거 곱하고 이거에다 이거 곱하고 어떻게? 다 더하면은 이거의 평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균값이 만약에 0. 얼마쯤 될까요? 0.0 5쯤 된다고 하면 가정해 보죠. 모르겠어요. 0.05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건 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 요 0, 1, 2, 3이 사람들이 명수기 때문에 0.05는 5%만, 그러니까 즉 한 사람당 평균 0.05명을 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20명당 1명 정도로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고민하지 마시는 게 이런 거를 구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이런 게 구하는 거는 이번 수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왜? 이거는 다 컴퓨터가 해줄 거고 이 부분은 이산 변수는 이번 학기에 4장에서 7장까지 나누는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스킵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는 보시되 이런 식으로 구할 수는 있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거나 여러분들의 평가나 나중에 그런 부분은 전혀 나오지가 않으니까요. 다만 이제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직 어찌되었건 이런 식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아까 0, 1, 2, 3으로 나왔던 확률 변수의 분포가 어떤 식으로 보이는구나. 그 정도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자 보세요. 자 0, 1, 2, 3 값이 4개밖에 없죠. 평균은 구할 수 있어요. 물론 표준 편차도 아까와 같은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 0.05가 평균이고 만약에 표준 편차가 0.03이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이산 확률 분포를 볼 때는요. 사실상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는 괜찮지만 표준 편차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것은 이산 변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등간 변수긴 하지만 거의 질적 변수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구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공부에 큰 도움이나 의미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부분은 4주차의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요 다음 부분부터 연속 확률 변수부터 요 다음 두 번째 차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